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등 이런 브랜드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나요?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이 브랜드들에게 이런 타이틀은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브랜드들도 이 브랜드 앞에선 오래됐다고 할 수 없죠. 올해로 117년째 지속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는 이 브랜드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브랜드는 유독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혹은 대학시절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번쯤은 당신의 신발이 되었었던 오늘의 브랜드 뉴발런스 이야기입니다. 뉴발런스는 어쩌다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바로 1960년대 트랙스터라 불리는 이 러닝화의 등장에서부터 뉴발런스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러닝화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닭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우리가 먹는 그 닭발 맞습니다. 세 개의 가느다란 발가락에 간신히 붙어있는 살들을 열심히 조리해 놓은 걸 보면 왜 살 많은 부위 놔두고 이런 부위를 먹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게 저의 시선입니다만, 창업자 윌리엄 제이 라일리는 여기서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가느다란 닭발이 무거운 상체를 안전하게 지탱하는 것을 보고 사람 발의 아치 부분을 지탱해주는 서포터를 고안한 것이죠. 이것이 뉴발런스 브랜드 네임의 시초이자 이 기술을 적용한 신발이 바로 트랙스터였죠. 이 아치형 서포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불편한 신발이 당연시되는 시대였기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나이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뉴발런스의 신발을 주문 제작한 노신사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 노신사가 신발을 신고 가게를 나가려 하는 순간 라일리가 다짜고짜 그의 지팡이를 울타리 위로 던져버립니다. 당황한 노신사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팡이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짚고 걷고 싶으시다면 직접 주워서 쓰시던가요. 이런 싸가. 어쨌든 이 트랙스터엔 또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 길이. 요즘엔 발볼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엔 세로 길이가 발 사이즈의 전부였습니다. 라일리는 아치형 서포트와 피트폼, 즉 개개인 맞춤 제작의 한계를 느끼고 발의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처럼 치수화한 것입니다. 발볼 너비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는 이런 브랜드의 전략도 다 뉴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인 남녀는 6단계, 아동화는 4단계로 구분해 이때부터 편안한 착화감의 스니커즈라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트랙스터는 이 두 특징과 리플솔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아웃솔을 결합해서 만든 러닝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 뉴발런스의 첫 시작이라고 했지 이 모델이 엄청나게 팔린 건 아닙니다. 뉴발런스를 주류 스니커즈 브랜드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모델은 따로 있죠. 바로 320. 이 모델은 뉴발런스의 세 번째 주인 짐 데이비스가 1972년 뉴발런스를 $10,000에 인수한 뒤에 나온 제품인데요. 그때 당시 창업자인 윌리엄 라일리는 1956년에 세상을 이미 등진 뒤였고 그의 딸 키드 부부가 뉴발런스를 이끌고 있었으나 그때 규모는 단지 6명으로 하루 평균 30켤레의 생산량을 웃도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로또 당첨은 아니고 당연히 경영을 잘해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죠. 320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70년대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한창 헬스가 핫했듯 이때 당시 미국은 러닝이 핫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신발을 신고 뉴욕 마라톤을 우승한 톰 플레밍에 의해 320의 주가는 하늘을 치솟았죠. 그때 당시에 생산량이 판매량을 따라잡지 못해 무려 10만 켤레의 2월 주문이 쌓여 있었다고 하니 왜 전설이라 불리는지 짐작이 가죠. 전설의 이 모델은 어퍼에 N로고를 처음 도용한 모델로 유명하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 N로고가 박혀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뉴발런스의 새로 들어온 디자이너 테리 해클러가 기존의 디자인에 손을 댄 것이죠. 기존 트랙스터와 초기 320이 사람들에게 요양원 아디다스처럼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N로고를 개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왜 N이어야 하냐고, 경쟁사 나이키가 더 잘 떠오르면 어떡하냐고 의심을 가졌을 때 그는 그거 잘 됐네, 나이키가 우리보다 2배는 더 잘 보니까 우리도 2배는 더 팔 수 있겠네 하며 쿨하게 넘겼다고 하네요. 그는 또한 처음으로 신발 이름에 넘버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브랜드의 특정 제품이라는 인식보다 브랜드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였죠. 처음에는 이 넘버링이 단순히 가격에 따라 매겨졌으나 나중에 돼서야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며 퍼포먼스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1976년도에 출시된 320의 영향력은 바로 다음에 나이키가 LD1000이라는 비슷한 신발을 출시한 걸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70년대 320 이후에도 여러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짐 데이비스는 뉴발런스가 특정 연령층이 아닌 전 연령층을 아우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들 다 하는 10대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의 투자가 아닌
제품이 기능 개발 연구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자발적인 홍보 대사가 생겼는데 그중 회자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영국 프로축구협회 3,0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2년간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선 사건이죠. 어쨌든 이렇게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의 집약체가 바로 990입니다. 1978년에 기한을 두지 않고 모든 기술과 연구원들을 동원해 한 켤레의 스니커즈에 쏟아 부어보자라는 취지 하에 착수해서 1982년 즉 4년 만에 출시된 뉴발런스 기술이 총 집약체죠. 1000점 만점에 990점이라는 완성도의 의미에서 990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얘기도 맞지만 사실 990까지도 초기 넘버링 의도 그대로 가격을 반영해서 990으로 정해진 겁니다. 실제 처음 판매가가 99.99달러였기 때문이죠. 그럼 이 99X 시리즈가 어떤 측면에서 기술의 집약체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먼저 뒤축을 잡아주는 저 딱딱한 부분을 처음 도입합니다. 저 부분은 뛸 때 뒤꿈치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없는 신발을 예로 들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실내화죠. 실내화를 신고 뛸 때 뒤꿈치가 미끄러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것의 제작 과정에서 뉴발란스 재팬을 생산 출시를 하고 있던 일본 회사 문스타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신발 안에 이 플라스틱 구조물 뿐만 아니라 안창과 특허받은 쿠션재까지 적용시켜 기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밑창입니다. 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과 같이 어퍼와 밑창을 잇는 방식은 어퍼를 길게 빼서 천에 봉제를 하거나 못을 박는 방식이었는데 990은 슬립 레스팅이라 불리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접지 라인에 따른 한 줄 봉제와 스팀으로 어퍼의 형태를 고정시켜 내구성이 있으면서 움직임에 제약이 덜 하도록 하는 기술이죠. 움직임이 많은 러닝화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겉창 즉 아웃솔은 계속 발전을 했는데 처음 모델은 슈퍼플렉스라고 하는 아웃솔을 사용했으나 990V1은 비브람을 사용했습니다. 비브람은 브랜드로 따로 다룰 거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명한 신발의 밑창 제작 회사로 단순한 고무 아웃솔 제작 회사가 아니라 다른 여러 소재들을 혼합하여 상황에 맞는 아웃솔을 제공하는 이탈리아 회사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또 한 가지는 990V2는 아브조브라고 새겨져 있는데 뉴발런스가 개발한 쿠셔닝 시스템으로 미드솔에 있는 충격 흡수 폼을 말합니다. 나이키 에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테디 산티스의 99X 버전 밑창에서 이 두 아웃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기술력의 끝판왕을 보여준 신발이었고 그때 당시 가장 비싼 신발이 50달러를 웃돌았는데 그것의 2배인 100달러로 신발을 냈으니 아무리 신발에 확신이 있었어도 가격적인 부담으로 인해 예상 매출을 5천 켤레로만 잡았었죠. 근데 시장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죠. 판매 시작 첫 6개월 만에 무려 5만 켤레나 팔려나갔습니다. 초반엔 공급의 배가 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장이 쉴 틈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990의 착화감과 기능성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이 연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미국 내 공장 생산을 고집해 결국 신발의 설포 부분에 Made in USA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돼서야 다른 곳에서도 99X 시리즈를 생산했는데 이 제품들은 Made in USA 대신 생산지 표기를 뉴발란스 USA로 변경해 부착했습니다. 여담으로 생산 연도에 따라 Handmade in the United States라고 새겨진 신발도 있더군요. 574 1300의 보급형 모델입니다. 1300도 당시 99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니 결국 이것도 990의 파생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00은 85년도 같은 해 에어조던 1의 2배의 가격이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저렴하게 88년도에 나온 유사한 모델입니다. 아웃솔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막 쓰기 적합하도록 비포장 도로를 담당하던 러닝화였습니다. 지금이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교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에어포스 1, 컨버스 척 테일러 올스타와 더불어 국민 신발로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990의 메쉬 소재와 돼지 가죽을 그대로 사용해 편안한 착화감과 기능성을 가졌음에도 가격은 79.99달러, 어떤 소매업자들은 44.99달러에 판매했다고 할 정도였으니 1300과 990을 보며 입맛만 다시던 고객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가격과 퀄리티였습니다. 550 지금은 에메리온 도어로 유명해진 모델이죠. 많은 사람들이 테디 산티스랑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긴 역사를 가진 근본 모델입니다. 1983년 나온 480의 디자인을 토대로 농구화처럼 만든 것이 바로 89년도에 나온 이 모델이죠. 80년대 중반에 나온 590 농구화를 그때 당시 에어포스 1처럼 하의를 없애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운동화 건축가라 불리는 스티븐 스미스가 디자인한 이 모델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따라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발매 당시 미국에서 잠깐 번쩍하고 아시아나 유럽권으로 수출된 그저 그런 차가운 반응을 얻었던 모델이었으나 이번 에메리온 도어와의 콜라보로 주가가 떡상했죠. 특히 풀그레인 즉 가죽의 최외 피로 제작되었고 N로고도 오래된 가죽에서 느껴지는 갈라짐, 미드솔의 빛바랜 색감 등등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0X 밀레니엄 2000년대 들어서 선보인 200X 번대 라인입니다. 99년도에 선보인 M1700 다음 모델로 디자인은 유사하나 밑창에 에너지 쿠셔닝을 넣었습니다. 쉽게 말해 에어로 인해 생기는 탄성이 아닌 오롯이 젤 자체의 탄성으로 인해 생기는 쿠셔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 2001 그리고 2010년도에 출시된 MR2002도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2000과 2001은 디자인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2002의 경우 992와 외형이 비슷하지만 메이드인 제품이고 2011년 기준 29만 9천원으로 꽤 비쌌죠. 이거 사니 992 사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나온 ML2002는 다운그레이드 됐지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어 992의 대체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모델이 되었죠. 여러 모델들도 많이 냈었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모델들은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도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단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 때문에 유명세를 탄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 때문만이었다면 단발성 유행에 그쳤겠죠. 저는 단지 이미 구색이 갖춰진 신발을 널리 알리게 된 일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신고 맛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스니커즈 브랜드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나이키를 고르겠지만 모든 코디에 어울릴 만한 신발, 자식에게, 친구에게, 부모에게 나이대와 상관없이 추천할 만한 신발을 고르라면 저는 뉴발란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